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의 움직임을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조금 더 깊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 최대 관심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1차례 했잖아요. 전체 총평을 좀 해주시면. 총평하면 한마디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참 국민들의 비판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것은 경고형이다. 정말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장악을 해보려고 한 건 전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고 그럼 이걸 왜 했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호소문 형태로 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는 도저히 국민들이 나도 담화문도 해봤고 여러 차례 해봤지만 통하지가 않더라. 기자회견도 해봤고 적어도 이 정도면 국민들이 좀 인식하지 않을까. 상당한 또 파장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고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니 백몇 명의 이 군인을 국회에 투입해서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걸 장악한다. 그것도 비무장 상태에서 그건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체포 이야기를 꺼내는데 체포된 사람이 있느냐 실제로 있느냐 또는 실제로 끌려간 사람이 있느냐 끌어내진 사람이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을 계속하면서 본인은 이런 부분들이 통치행위 범위 내 또 헌법적 범위 내의 개헌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고 사과드리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 이유와 명분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원인은 야당에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했습니다. 줄곧 강조해왔다는 말씀이죠. 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변론에 나섰잖아요. 이것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득이었을까요? 실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득은 그거죠. 지지층들을 결집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또 한 방은 안 나왔어요. 뭔가 전반적인 상황을 뒤집을 만한 정말 이 반전의 카드가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그럴 만한 건 또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제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과 그 다음에 홍장원 전 1차장의 말이 엇갈렸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접촉한 이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으니까 유튜브에 출연한다든지 메모를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다든지 또는 가필한다든지 이 메모를 첨삭한다든지 홍장원 전 1차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 것은 효과가 있는 건데 결정적인 사람은 이제 한덕수,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국무회의가 매우 정당했다. 또는 대통령의 끌어내라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에 사실 증인으로서 좀 힘이 실렸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은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겠지만 뭔가 딱히 이 전체의 국면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실로 보입니다. 최종 변론 얘기 좀 해볼게요. 윤 대통령이 이 최종 변론을 통해서 67분인가요? 얻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라 그럴까요? 목표라 그럴까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68분 간인데 다 쏟아냈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 대통령의 이 최종 변론 전문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네.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다 쏟아냈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든 또는 비판을 받든 간에 어쨌거나 같아 대통령이 할 말은 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두 번째는 설사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지층들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됐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대통령의 또 복귀에 대한 부분도 시사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내 국정 운영이 또 달라질 것이다. 그 부분은
임기 단축 등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개헌 등 새로운 대통령 제도 그리고 거대 야당이 발목 잡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점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일단 선고 시점, 뭐 다음 달 중순 보는 게 대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달 중순, 3월 중순으로 보는 것은 이전에 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한 최종 선고가 변론으로부터 2주간 걸렸다 이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2주가 걸리는 시점으로 보면 한 3월 15일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대통령들의 탄핵이 다 또 금요일 있었어요. 그러면 15일 전과 후의 금요일은 14일, 15일에 가까운 14일이죠. 네. 그 다음에 또 21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걸 또 마지막 선고조차 좀 서둘른다 이러면은 분명히 또 상당히 대통령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모릅니다. 상당히 큰 후유증 또 네. 파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전과 또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들을 또 놓고서 분석을 한다면 추론을 한다면 대략 한 3월 21일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쪽에 한 3, 4일 전에 전달이 되거든요. 예. 아마도 3월 21일이 될지 뭐 14일이 될지 또는 다른 날짜가 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3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배 소장님 보시기에 가장 큰 가능성은 3월 21일로 추정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결과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결과를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시니까 이걸 좀 수치화하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좀 난망합니다. 이걸 좀 수치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지금의 여론이 격동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쪽이 좀 높았다 또는 탄핵 반대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만장일치 8명의 만장일치냐 아니면 각각의 의견을 따로 네. 수집을 하느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8명이기 때문에 3명은 나는 이 기각입니다 하면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예. 인용이 숫자상으로는 많아요. 5명이 될 수 있지만 기각이 3명이에요. 적어요. 하지만 6명이 있어야 인용으로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확정이 되기 때문에 5명이 돼버리면 설사 인용이 많아도 대통령 복귀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단언 내릴 수가 없고 계속해서 선고 당일까지도 저는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쯤 이미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의 결정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재판관도 있으면 제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들의 마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우리 배 소장님이 그 확실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자, 선고까지의 시간 동안 거리의 여론은 뭐 보나 안 보나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그 최근 여론의 흐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짚어봐야 될 여론이 한 세 가지인데 네. 탄핵 찬성과 반대도 탄핵 찬성이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런 여론들이 있지만 상당히 붙어 있다. 두 번째는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 이거는 이제 실제 조기 대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상당히 또 중요한 여론입니다. 결집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붙어 있어요. 네. 오차 범위 내인 조사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정당 지지율인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의 여론은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세간에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8년 전 탄핵이 진영 간 골이 몇 미터였다고 얘기했습니까? 500m. 근데 지금의 이번 탄핵 정국에서의 국면에서의 진영 간 골은 몇 미터라고 얘기했어요? 7만 5천 미터. 7만 5천 미터. 네. 이게 더 깊어졌어요. 네. 8만 5천. 아, 계속 깊어지는군요. 계속 깊어져요. 그러니까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인용이 나오든 기각이 나오든 딱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용이 나오면 인용이 나오는 대로 절반은 승복을 못할 것이고 예.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절반이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애당초 승복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걸 성복 이야기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주로 그렇게 예, 얘기하죠. 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내부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죠. 또 성복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예. 지지층들은 성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말씀하신 대로 만일 탄약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즘 행보가 광폭이에요. 고고싱이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재명 대표의 3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위반 2심 선고를 상당히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 제가 데이터상으로 보나 또는 취재로 민주당 내부의 기류로 보나 유죄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돌진할 거예요. 징계할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2심 선고 결과가 물론 이제 여론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여론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되느냐, 예. 어떻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확정심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말이 돼? 이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워낙 지금 초일격 체제인데다가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선을 시작한 것 마냥 중도 보수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간다. 예. 이 상황이 거의 결정적으로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일 또는 민주당의 친명 세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단시키는 일 등은 없을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표로 사실상 확정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상수로 보시는군요. 자, 범보수 진영 얘기해 볼게요. 공개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모습은 분명해 보여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배수 예진을 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홍 시장으로서도 워밍업 시작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워낙 선거 결과가 3월 중순에 내려지고 나면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불과 2달밖에 안 돼요. 네, 60일. 그러면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의향을 안 내비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불경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은 그렇다고 해서 같이 뭐 입틀막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 이야기는 워밍업이다. 네. 또 조기 대선이 실시되게 된다면 나갈 의향이 있다. 이건 분명히 한 거죠. 대구시장직을 놓고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앞으로 국민의힘의 동향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금 당 내에서도 친윤이냐 아니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통합 못 시키면 안 돼요. 네. 이걸 결집 못 시키면은 대선에 나가봐야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분열 안 들어도 오디오입니다. 예, 그래서 예. 바로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지금 친윤이냐 또 친윤이 아니냐로 나눠져 있는 당의 이 여론을 하나로 힘을 당의 이 상황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느냐. 통합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즘 이분도 관심이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책이 출간이 됐고 뭐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복귀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저는 TBC 출연이 먼저입니다. 네. 그건 넘어가고요. 말씀 네, 계속해 네, 주시죠. 예. 언제 출연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책을 출간하는 것도 일종의 워밍업이겠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는 시동을 걸고 본격화하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당사로 나올 수 있는 날짜가 본격화되는 날짜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국민의힘 당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중앙당사에? 매우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사로 왜 못 나갑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몸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 정도까지 보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몸싸움이라는 게 저도 요즘에 다리 힘이 없어져 네. 훅 넘어져요. 네. 근데 지금 몸싸움이 벌어져 봐요. 상당히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몸싸움 괜찮으신 모양이네. 아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큰 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게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책이 나오기 전이지만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예.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 네. 점을 또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 본인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친윤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친윤 반한 세력들을 어떻게 좀 설득하느냐, 이게 핵심일 것이고, 그걸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는 날. 그러면 저도 그날은 안 될 테고 그 이유라 되겠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갈 수 있는 날. 그날이 대체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본격 시동을 거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한 3월 하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